제 부끄러운 지난 이야기를 사연 채널을 통해서 털어놓고자 이렇게 경험담을 써내려가게 되었네요. 제가 아직 20대 나이였을 적의 일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먹고 살려면 일을 배워야겠어.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지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일을 배우지 않아도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것에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해줬었죠.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저었고요. 열심히 보람되게 살아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어요.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로 뚜렷한 경제활동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전에도 딱히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내의 그런 결심, 인생을 더 알차게 살아보겠다는 포부가 정말 좋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추정되는 계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부부의 결실인 딸아이밖에 없었죠. 아내는 엄마가 되고 나서 점차 변화를 겪어간 모양이었어요. 책임감 있고 보람되게 살고 싶다는 아내는 그로부터 얼마 후 어떤 일을 하나 배워보겠다고 정했습니다. 땅을 보러 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르쳐준 남자하고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보같이 조금도 몰랐고 눈치도 채지 못했었습니다. 그 남자하고 같이 일을 하며 여기저기 다니다가 제대로 눈이 맞아버린 아내는 마음이 콩밭에 가버렸죠. 얼마나 먼 콩밭에 가버렸으면 자기 남편인 저는 물론이고 자기 배로 낳은 친딸마저 외면을 해버릴 수가 있었던 걸까요?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그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야반도주라고 할 수 있었고 그야말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챙길 수 있는 건 그 와중에 또 전부 챙겨갔더라고요. 아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이후로 아이를 봐주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가 망연자실하다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괘씸하고 못돼 처먹은 게 뭔지 아니? 바람났다고 딴 놈이 생겼다고 너하고 우리한테 똑바로 말을 할 용기조차 내지 않았다는 거야. 전하의 비열하고 비겁한 것 같으니라고.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나 보죠. 아들, 너 계속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애초에 네가 이러니까 그 비열한 것한테 홀랑 넘어갔던 거잖니. 그 고단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 나쁜 것이 왜 똑바로 말을 안 했겠니? 비난 들을까봐 걱정되는 것은 둘째이고 당연히 애 때문이었겠지. 지가 낳은 자식 새끼 지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까 봐서 그거 가지고 머리 아파하는 게 싫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한 방에 톡 껴버린 거야. 만약에 새로 남자가 생겼으니 저와 이혼하고 싶다고 간청을 했다면 애는 제가 당연히 키운다고 했을 텐데요. 제가 어떻게 제 자식을 빼앗기겠어요. 그렇게 돼도 지한테 애 키우는 돈을 달라느니 달에 한 번씩 애를 보러 오라느니 그런 소리 들어올까봐 싫었던 거지. 그 상황 자체가 그 나쁜 것은 겁이 나고 싫어서 여태 입을 꾹 쳐닫고 있었던 거라니까. 하여간에 이제는 다 끝난 거다.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돼. 어디 갔는지 알아내는 대로 연락이나 해서 이혼이나 얼른 해버려야지. 알았지 아들? 제발 이 어미 뜻대로 해. 네가 이 어미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했다가 지금 이 사달까지 온 거니까. 어머니는 제 아내가 괘씸하고 얄미워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눈치도 못 채고 있었던 천하의 둔하고 멍청한 놈으로 전락했던 뒤라 아무 대꾸도 더 이어가지 못하고서 처량하게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신감 그리고 아직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것에서 오는 멍한 기분이 계속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결혼까지 했으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과정과 지난 날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만 같아서 허무하고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수근거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제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지막 믿음 한 가닥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저였으나 몇 달 뒤에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집에 도착한 것을 보고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저보고 재혼 생각부터 하라고 성하셨죠. 애초에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어머니는 무척이나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아내가 결혼하던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가던 때였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까지 들먹이시며 아들이 고작 그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알면 저승에서 아버지가 통 안에 피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소리까지 다 듣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고요. 제가 불효자였던 것이죠. 그래도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면 그만이라고 여겼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역시 아내를 전부 탐탁치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다들 놀라기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당장 저의 새 출발을 기원해 줬었죠. 온 집안의 분위기가 이러 있었으니 저는 떠밀리듯 재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누나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왔었어요. 지연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워줄게. 너는 새 장가나 잘 들어라. 어머니 가슴에 깊숙이 박힌 대못 네가 빼드려 하지 않겠니? 누나,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을 누나가 왜 키워? 어떻게 키워? 남의 애도 아니고 내 동생의 애인데 내 친조카야. 왜 못 키워? 그리고 한때나마 한 집안 식구였다고 말하기도 싫은 그 여자가 바람나서 잠적해버렸을 때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 지냈던 거 벌써 잊어먹은 거야? 지연이 그때 우리가 돌봤었잖아. 그건 그런데 나는 진짜 잘 모르겠다. 내 자식을 내가 데리고서 그냥 재혼할 수는 없는 건지. 어중이 떠중이 말고 진짜 괜찮은 여자하고 네가 재혼하기를 어머니가 바라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괜찮은 집안의 여자라면 네가 애를 데리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가뜩이나 너는 재혼인데. 안 그래? 잔말 말고 지연이는 우리가 앞으로 키우는 걸로 그렇게 해. 그게 애를 위해서도 더 나은 길이야. 너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안 그래? 제 자식, 제 딸 지연이를 누나가 앞으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였죠. 누나하고 매형 부부는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나 아직 2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2세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온 부부였고요. 그럼에도 계속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딸을 돌봐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누나와 매형 부부가 이제는 저의 재혼을 앞두고서 아예 지연이를 데려다가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육아에 젬병이었고 뭘 모르는 아빠라고 해도 제 자식인데 섣불리 그런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재혼 상대의 집안에서는 제가 제 자식을 데리고서 재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것에 앞서서 어머니가 강하게 애를 놓고서 재혼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신 바 있었고요. 게다가 누나와 매형 부부까지 제 자식 지연이를 키우고 싶어 했으니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앞으로 누나와 매형 부부의 집에서 사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저는 재혼을 했는데 그게 지연이가 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 상대는 유복한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인데요. 전초와는 다르게 멀쩡하다 못해 번듯하기까지 한 친정 집안을 둔 여자였고 초혼이었는데 왜 저 같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엄청 많은 여자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새 아내는 상처가 있었거든요. 마음의 상처였죠. 결혼을 약속했던 옛 남자에게서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농락당하고서 버려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인간 불신에 걸려서 일상생활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비록 결혼을 했었고 자식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처가 집안에서는 놀라면서도 쌍수를 들고 반겼던 것입니다. 이러다 혼자서 영영 노처녀로 늙어서 죽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게 아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라는 반응들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재혼한 아내가 대체 저의 어떤 점을 마음에 들어했는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그건 바로 제가
애엄마한테서 뒤통수를 맞고서 결혼 생활을 종료하게 됐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재혼 상대는 불타는 사랑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서로의 때와 조건이 알맞았기 때문에 이뤄졌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의 형태는 뜨겁게 끓지는 않아도 항상 따뜻하게 데워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뜨겁진 않은 대신 언제나 비슷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것이죠. 저의 재혼 생활이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멀쩡한 집안의 사람하고 재혼을 한 게 행복하다면서 이제야 살맛이 난다며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지난 저의 불효가 이렇게나마 조금 지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재혼하고 나서 꼬박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생겼다는 것도 어머니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었죠. 그 무렵 제 딸 지연이는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덧 의젓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하고 매형이 워낙 지연이에게 잘해준 모양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아이의 목소리가 무척 밝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번 정도는 아이를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럴 때마다 본 모습도 밝고 해맑았어요. 얼굴에 그늘 따위는 없었죠. 누나가 솜씨가 좋은지 아이의 머리는 항상 어여쁘게 꾸며진 모양새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연이를 키우겠다고 했다면 과연 저렇게 머리를 예쁘게 만져줄 수 있었을까? 전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얼굴로 환하게 그늘 한 점 없는 저런 표정으로 지내게 해줄 수 있었을까? 내가 내 아이를 직접 키워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던 게 결국은 내 아이에게도 현명했던 결정이 맞았구나. 그래, 다행이야. 정말로 다행이야. 너무나도 잘 지내는 지연이의 모습을 보면서 잘 자라주고 있는 것에 저는 매번 흐뭇하게 안심을 했었고 몇 번이고 다행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자면 저는 제 안에 자리한 죄책감을 덜고 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자꾸만 다행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남도 아니고 고모와 고모부와 지낸다고 한들 그게 어디 친부모와 함께 사는 것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는 무책임하게 호련히 떠나버렸던 애엄마만큼이나 비겁한 면에서만큼 뒤지지 않을 그런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너무 과분하게 착한 자식이 태어났던 것이죠. 지연이를 맡아서 키우는 동안 누나와 매형 부부에게도 경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진실된 심정으로는 100% 순수하게 축하해줄 수 없었던 그런 경사였는데요. 그건 바로 누나의 임신이었어요. 솔직히 이제는 포기한 단계였는데 다 놓아버리고 아무런 기대도 안 하니까 이렇게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게 너무 신기해. 이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만큼 임신 준비가 좋은 게 없다고 다들 그러는 거였나 봐. 그러게, 정말 그런가 보네. 누나하고 매형 진짜로 올해 임신 소식을 기다려왔잖아. 너무 잘됐다. 이게 다 지연이 덕분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지연이? 우리 지연이가 왜? 지연이 덕분에 아기 천사가 길을 안 잃고 찾아와 준 것 같거든. 조카를 진짜 내 자식처럼 돌봐왔으니까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거지. 내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나? 아니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그리고 누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누나하고 매형한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너도 이제 네 조카가 태어나면 행동 잘해서 그 은혜 갚아라. 그러면 돼. 누나가 자기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고 제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아이가 자꾸 안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입양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이 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꼭 임신한 자식이 아무리 잘하고 예뻐도 피가 섞인 친자식만 못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누나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기뻤으나 사람인지라 속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지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환히 웃는 누나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안심이 됐었습니다. 누나는 무사히 출산까지 해냈고 그리고 저에게도 조카가 생겼죠. 제 딸 지연이에게는 여동생이 생긴 것이었으니 앞으로 자매가 되어 잘 지낸다면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뭐든 속다는 금물인 법인가 보더라고요. 5년 뒤 누나와 매영 부부는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영의 일이며 이것저것 상황이 얽히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매영의 일이 잘 풀린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맞았죠. 또한 누나는 원래 옛날부터 해외 생활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죠. 문제는 누나와 매영 부부가 제 딸 지연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자식을 그 먼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 지연이하고 앞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야?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연이와 꼬박꼬박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얼굴을 정기적으로 보는 걸 계속 똑같이 하며 살아오지는 못한 바였습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친누나가 키우고 있으니 심적으로 항상 가까웠고 언제든지 제가 보려면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마음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머나먼 외국으로 가버리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런 아픈 마음을 감추어야 한다고,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미안한 얘기인데 이민길에 지연이는 같이 안 데리고 갈까 해. 뭐?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지연이만 두고 간다고? 대체 어쩌겠다는 건데? 누나와 매영 부부는 조카를 데려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수년간이나 자식처럼 키우며 함께 지냈던 조카인데 이민을 가면서는 기어이 내치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때 진짜로 충격을 받아서 누나와 목소리 높였고 크게 말다툼을 벌였었네요. 제가 어렸을 때도 누나랑 남매 간에 싸운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는데 서로 안 부딪히는 성격들이었건만 드문 일로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누나와 매영 전부 고생해줬고 노력해줬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본인들이 강력하게 원한 일이었다고 한들 어쨌든 제 아이를 대신 오래 맡아 키워준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매달 누나에게 돈을 붙여왔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디 돈으로만 단순히 환산이 될 수 있는 것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마운 심정은 끝도 없었으나 별개로 이민길에 지연이만 놓고 간다는 사실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제가 제 딸을 데려오겠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연이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당장 내일 이민 출국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하면서 본인들의 결정은 지연이를 배려한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변명을 꺼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이라도 마지막에 해보려는 것인가 싶어서 저는 그런 말조차 좋게 들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저희 어머니가 끼어드셨던 거예요. 둘 다 싸우지 말고 그쯤 해둬라.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어머니가 저희 지연이를요? 지연이를 데리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내 손녀 우리 지연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아무도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내가 진작 이렇게 할까 싶어서 생각을 해왔던 거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는 제 딸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데리고 살아야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왔네요. 너는 네 어미가 괜한 결정을 하고서 괜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니? 너는 하여간에 이 어미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사달이 났던 녀석이니까 명심 잘해라. 너는 이 어미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앞날이 훤히 보이고 앞길이 술술 풀리는 법이야. 어머니가 제 아이 지연이를 당신이 맡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이건 고려를 못 해본 바였기에 갑자기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누나와 대판 싸우면서 이미 저는 제 딸 지연이를 제가 데리고 올 모든 작정을 마친 뒤였는데 어머니가 키우겠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도 나름의 생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의 나이나 성격 같은 것들 때문이었죠. 지연이가 원하는 건 이민길에 같이 오르는 게 아닐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불현듯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작 아이 본인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제가 물어본 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는 여전하게도 아빠 자격이 없는 놈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연이에게 어떤 걸 원하냐고 말만 해주면 그게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그 길을 꼭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고심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뭐? 외국에 같이 안 나가고? 외국 가서 살고 싶은 건 아니었어? 그러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우리 지연이가 원한다면 고모네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살 수도 있어. 아니에요, 아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 여태껏 고모랑 고모부랑 잘 지내왔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고모, 고모부하고 같이 지내는 게 싫어? 아니면 혹시 고모하고 고모부가 우리 지연이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을까? 지내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게 있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고모도 좋고 저는 고모부도 다 좋은걸요? 그래. 그렇지만 같이 외국에는 안 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지?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게 더 좋아? 네. 저는 그냥 한국에서 똑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까? 그동안 우리 지연이한테 못 해줬던 것들 아빠가 이제 다 해줄게. 아빠, 어제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랑 살고 싶으시대요. 할머니한테서 벌써 이야기를 들었던 거야? 그건 할머니의 생각이고 중요한 건 우리 지연이의 마음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 돼.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굳이 따를 필요는 없어. 저 그냥 앞으로 할머니하고 살래요. 뭐? 그게 정말이야? 지연이 너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였어? 네. 할머니랑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아빠랑 살기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랑 사는 쪽이 더 편해요. 그래서 할머니랑 앞으로 살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빠.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죄송하다고 안 해도 돼. 우리 지연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로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결국 어머니가 주장하시고 바라셨던 대로 되더라고요. 지연이는 자기 할머니와 사는 쪽을 원하였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살던 그 집, 지연이 또한 쭉 살아왔던 그 집에 어머니가 들어가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연이는 전학 갈 필요도 이사를 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지연이의 생활이라는 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좋아하는 주변 장소들. 그런 것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지연이는 계속 그곳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그럴 거라는 걸 제가 전혀 고려를 못했던 게 도리어 신기한 것이었네요. 어쨌든 누나와 매형의 이민으로 지연이가 상처를 크게 받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써 많은 것이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기한이 돼서 누나는 이미 출국길에 올랐고요. 저와 감정적으로 대판 싸운 뒤였으나 그래도 잘 가라는 인사는 별탈 없이 나눴었네요. 무사히 매듭을 지어진 뒤 아내는 제 앞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뒤늦게 솔직한 심경 고백을 하더군요. 사실은 나 많이 겁났었다. 당신이 지연이를 정말로 데리고 올까봐. 겉으로는 내색 안 했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었어. 내가 지연이를 진짜로 키우게 되면 어떡하지? 내 핏줄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것들이 막 불안하더라. 가장 싫은 건 이런 생각을 하고 마는 내 자신이었어. 내가 이렇게나 못나고 속이 좁고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감이 들더라. 아내는 지연이와 함께 살게 되는 것에 있어서 많이 겁이 났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내색을 안 했던 사람이었기에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그랬던 속내를 털어놓았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재혼 가정은 이래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법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라는 못난 사람의 이혼과 재혼 때문에 괜히 제 딸이 피해를 계속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미안하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부족하디 부족한 저의 피를 받고서 태어난 자식인데 지연이는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훌륭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준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자기 할머니하고도 너무 잘 지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눈물나게 안심되면서 또한 고맙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 할머니와 사이좋게 잘 지낼 뿐더러 학교에서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였고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지연이의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돌았고 얼굴 표정에는 한박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애가 어쩜 나무랄 때 하나 없이 죄다 기특하고 대견한 점 투성인지 몰라. 우리 지연이보다 더 잘하는 애는 세상 전지를 뒤져봐도 없을 거야. 착하지, 성실하지, 똑똑하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칭찬이 얼마나 빗발치던지. 애가 아주 그냥 자기 할미의 길을 팍팍 살려주고도 남는다니까. 싹싹하게 행동거지를 잘하는 지연이와 함께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어머니는 당신의 손녀를 마음 깊이 인정하시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이혼한 제 전 아내 지연이 엄마를 워낙 어머니가 좋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배에서 태어난 지연이도 그렇게까지 애틋하게 여겨주신 적이 없었는데요. 같이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자연스레 그 마음을 열게 되신 것이었죠.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지연이의 모습이 특히나 어머니의 심금을 울린 모양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지 뭐니. 지를 낳아준 친모를 안 닮아서 성격도 차분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말이야. 저러다가 정말 명문대에 덜컥 입학까지 해버리는 거 아닌가 몰라. 지연이 덕분에 어머니도 일상의 활력을 찾으신 것 같아서 그게 참 좋기도 했던 듯 싶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한 지연이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곳에 입학을 해냈습니다. 재수 과정도 안 거쳤고 단박에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도 인기가 많은 전공에 합격을 해내는 그런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것이었죠. 경사가 났다며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저는 딸이 벌써 다 커서 대학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자 눈물이 그만 찔끔 흘러나오더라고요. 성인이 된 딸을 대하기가 왠지 멋쩍어서 그때 제대로 제 감정을 담아 축하 인사를 지연이에게 전해주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제가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제안해서 대가면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코 사회적으로 위축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건만 왜 한없이 제 딸한테만큼은 작아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을까요?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소극적이고 소심해지고 말았던 제가 정말 못난 아빠였습니다. 지연이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명문대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2학년까지 마치고 나서 한 학기 휴학을 낸 뒤 지연이는 잠시 배낭여행을 떠났었죠. 제 딸이지만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지연이가 배낭여행을 떠나 있던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신 뒤 귀가를 하시던 길에 쓰러지셨어요. 그것도 집에 거의 다 도착해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차라리 집까지 덜 가셨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이라도 빨랐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발견되는 게 늦어서 병원에도 늦게 이송이 되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던 건 그때였고요. 어머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에 들어갔으니 좀 더 빨리 왔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안타까운 소견을 들어야만 했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을 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지난 세월이 눈앞을 스쳐가면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민망하지만 저는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꽤 인정을 받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는 제가 지닌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군요. 그저 무력하게 입만 멍하니 벌리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죠. 소식을 들은 누나는 당장에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고 하늘길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이틀하고도 반나절 만에 누나가 나타나셨죠. 아, 피를 나눈 형제는 형제더군요. 보자마자 이 불안을 나눌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얼마나 됐던지 모릅니다. 저희 남매 서로 손을 꼭 붙잡고서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흘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요한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셨구나 싶어서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누나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곁에 있어드리기라도 했었죠. 지연이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손녀 지연이가 왔어요. 할머니 드리려고 여행지에서 스카프도 2개나 샀고 맛있는 간식도 사왔는데 할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지연이는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서 모두가 숨죽여 울었더랬죠. 지연이는 자신이 괜히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책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계속 혼자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누가 포착할 수도 없었고 쓰러지셨을 때 누가 빨리 발견할 수도 없었던 거라며 지연이는 다 자신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죠. 누구의 탓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 탓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었으나 지연이는 상심이 너무 컸나 보더라고요. 기운을 차리겠다며 다음 학기를 등록해서 학교를 다녔으나 울적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를 해서 너무 학업을 강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었죠. 하지만 지연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후회로 남게 되었죠. 누나 또한 지연이가 너무 걱정됐는지 졸업을 하는 대로 즉시 취업을 할 게 아니라면 자기 집으로 놀러와서 시간을 좀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저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지연이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지연이는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누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마음을 다스리고 편히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나와 매영 또한 지연이에게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참에 지연이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지연이가 원래 한 달 일정을 생각하고 갔었다가 누나하고 매영이 하도 더 있으라고 해서 5달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죠. 그게 지연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을 줄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연이는 이듬해 취업을 했습니다. 봄의 시작과 동시에 회사로 출근을 했고요. 꽤 알아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쁘게 일을 하느라 지연이가 너무 정신이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마음속에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걸 날려버렸던 줄로만 알았고요. 통화할 때 듣는 목소리는 피곤하면서도 밝게 들렸기에 아빠인 저는 안심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연애를 해서 그랬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나 떠볼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자기 고모한테만 슬쩍 털어놨더군요. 남자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관계가 진지해져서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저는 지연이가 대학을 간다고 했었을 때도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결혼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언제 그렇게나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제 딸 지연이는 영원히 어리지만 성숙하고 속이 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의젓한 어린아이가 언제 다 커버려서 결혼까지 어느덧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아빠로서 적어도 제 딸을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는 것에는 뒤처지지 말아야겠다 싶더군요. 제 딸을 웃게 만든 녀석이었으니 적어도 그런 면에서만큼은 일단 합격점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발 집안에 빚이 있거나 기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니면 좋겠다고 바랐었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지연이가 결혼하겠다고 한 저의 사위될 녀석이 보통 집안의 녀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 사이가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내미였던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산다고 해서 좋은 동네의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고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부잣집이었습니다. 사돈댁이 무려 한남동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쪽에 거주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입이 쩍 벌어지는 호화주택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부잣집인걸. 지연이 너는 처음에 모르고서 만났던 거라고? 하긴 너라면 그랬겠지. 그런데 그런 부잣집 자식이 네가 어쩌다가 만난 거였어? 그게 사실은 해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고문에 놀러 가서 지냈었잖아요. 그때 만났어요. 다른 사위를 외국에서 만난 것이었고 그 인연이 한국에까지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창 젊은 청춘들인데 그런 인연을 두고 어떻게 운명이 아니라고 여겼겠나요? 둘 다 눈에선 불꽃이 튀었을 만했죠. 걸리는 게 있다면 한쪽 집안이 너무 잘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었는데 지연이는 이미 허락을 받았다면서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위는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 했으나 그 집안에서는 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였죠.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서 외국행을 택했던 사위가 그때 약속을 받아냈었다네요. 학업은 집안의 뜻대로 하겠으니 나중에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든 그건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사위는 제 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 집안에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으니 별 수 없이 허락을 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지연이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서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을지 그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지연이는 자기 고모와 고모부하고도 자기 할머니하고도 워낙 잘 지냈던 과거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정말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왕 허락하는 거 아주 기분 좋게 축하를 해주며 결혼을 허락해줬었습니다. 저기 하늘 위에서 할머니도 보시고 저에게 대단하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됐다면서 호들갑을 떠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네요. 결혼을 앞두고서 싱긋 웃으며 그렇게 말을 하던 지연이의 모습이 인생을 배운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제 자식이 정말로 다 커버렸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자기만의 가정을 꾸려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도록 그렇게 제가 응원해주고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지연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그날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가 끊이지를 않았었죠. 저는 이제 여한이 없다는 기분까지 맛보았습니다. 지연이는 꼭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하였어요. 똑 부러지는 제 딸이라면 필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잘 사는 집들이 상당히 보수적이기도 하던데 사돈 집안이 그러했습니다. 그 한남동 저택만의 내부 규율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연이와 사위는 그 한남동 저택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신혼생활을 지연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댁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일단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레 분가를 하게 해주겠다고 사돈댁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지연이는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집이 워낙 넓으니까 그 안에서 설마 자기 시댁 사람들하고 얼마나 맞닥뜨리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연이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지연이가 퇴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시댁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내조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여자가 직장에 매진하고 그러는 모습이 영 보기 좋지 않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아까운 일자리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건가 싶어서 저는 지연이가 걱정이 됐었죠. 그렇지만 지연이는 저를 향해 괜찮다 후회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하긴 지연이를 낳아준 저의 전 아내도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보람되게 지내보고 했다고 그러다가 밖에서 눈이 맞아버리는 바람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달아났었죠. 그런 걸 떠올려보면 결혼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둔다는 지연이의 선택을 마냥 아쉬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 괜찮은 줄로만 알았고 어설프게 제가 괜한 참견을 하는 것이 지연이가 잘 사는 것에 회방을 놓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제 딸 자식 일에 자신감 있게 전면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저의 영원한 죄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제 딸 지연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생겼던 고급 외제차, 그 안에서 씁쓸히 숨을 거둔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지연이가 왜? 우리 착하고 예쁘기만 한 지연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이건 하늘의 농간이야. 그리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한동안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된 것 같아서 일상을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이 떠났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스스로 차에서 세상을 마감한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슬픔이나 괴로움, 절망 따위의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로 바닥에 머리를 찍고 지연이를 따라갈까도 싶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고 믿기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저는 옆에 있으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서인은 참담하게 고개를 숙였으나 그것은 제 분노가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멱살을 틀어잡았던 제 손에서 금세 힘이 빠졌습니다. 아빠인 저부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에 관해서라면 온통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숙연한 낯빛들을 하고 있으나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는 지연이의 시댁 식구들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 저 무리 안에서 제 딸이 그간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지 그게 가늠이 안 돼서 더 미치겠더군요. 지연이는 떠났으나 저는 보내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소식에 오열을 하며 한국에 들어왔던 누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연락을 해왔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찾았는데 지연이가 아무래도 유서를 남긴 것 같아. 유서? 우울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지연이의 수첩, 방에서 발견된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지? 지연이가 고작 그런 것들만 남겼다는 게 이상했는데 역시나 뭔가 있었던 거야. 한국 메일 계정은 외국에서 쓰기 불편하다고 해서 지연이가 외국에 나오면 따로 쓰는 메일 계정을 만들었다고 했었거든. 그리고 그게 우리 집 여기 컴퓨터 메모장에 계정 이름하고 비밀번호가 남아있었어. 지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 지냈을 때 항상 이 컴퓨터를 사용했었거든. 혹시나 싶어서 컴퓨터에 뭐가 있나 뒤져봤다가 방금 발견한 거야. 누나는 지연이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계정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즉시 거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자 지연이가 여태껏 자기 메일에다가 그간 일기를 써왔던 것이 보이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지연이는 자신의 메일 계정의 내용을 남겨서 그 어디에도 기록과 증거가 남기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계정은 외국 거라서 보안이 이중이었고요. 저는 지연이가 스스로에게 보낸 메일들을 다 읽어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제 딸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제 딸을 눈엣 가시로 여기며 수준 차이를 매번 운운해가며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해댔습니다. 지연이가 일을 그만둔 것도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압박에 못 이겨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제 딸은 그 부잣집 사람들의 종이 된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사이놈은 결혼만으로 이미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는데 그 이상으로 굴 수 없다는 회개한 핑계를 대며 제 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제 딸의 내면에서 자기 혐오를 동반한 우울의 씨앗이 피어올랐던 거예요. 제 딸은 자기의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가 커서 자기가 이런 벌을 받는 거라며 자책하는 내용을 여러 번 써놓았습니다. 자기 할머니의 곁으로 차라리 빨리 가고 싶다는 내용도 많았죠. 그리고 저에게 쓴 내용도 많았는데 대부분 미안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더욱 잘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완벽한 딸이 못 돼서 면목이 없다는 내용을 보며 제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기 시어머니로부터 맨날 맞으며 사는 생활에 더없이 자괴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바닥을 친 지 오래라고도 하였어요. 머리로 얻어맞고 말대답 한 번 했다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고 치욕스럽게 시댁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은 적도 수차례라고 하였습니다. 수준 차이를 극복하려면 이 정도 과정은 거쳐야 하는 거라며 그 집안 사람들은 그딴 개소리로 제 딸을 억눌렀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제 딸은 세상을 등지기 하루 전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제 딸이 남긴 것들을 본 제 눈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죠. 이런 짓을 자행해놓고도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 집안 사람들을 짓밟아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연락드렸죠. 절대 사사로운 일에 공권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한 입장이지만
정말 이번 딱 한 번만 그걸 어기고 싶다고요. 제 직업은 검찰 수사관이었죠. 자연스레 제 인맥도 그쪽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답답한 만큼 원리 원칙을 지키며 청렴하게 살아온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입에 올리는 것에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러는 거라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사업이니 뭐니 한다고 꽤 설쳐대며 으스대던 족속들이었는데 제대로 된 공권력 앞에서 싹 조사당하고 더러운 구석이 있다면 그게 낱낱이 까발려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연락을 했죠. 그 상대는 바로 지연이의 친모, 저의 전 아내였습니다. 지연이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려야 했기에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했었으나 화들짝 놀라면서도 결국 장례식장에는 오지 않았던 미친 여자였습니다. 왜 또 연락을 하고 그래, 왜? 당신 나랑 지연이 버리고 만났던 남자랑 고작 4년 좀 넘게 살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껏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현재는 아주 그럴싸한 남자를 물어서 행복한 재혼 생활 중이지. 지금의 남편 앞에서는 둘도 없이 조신하고 단아한 척을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지연이 장례식에도 안 온 거잖아. 꼴이 잡혀서 과거를 괜히 들킬까봐. 내 뒷조사를 하셨어? 하, 기가 막혀.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나한테 왜 이래? 이상한 쪽으로 능력 있는 여자가 바로 당신이잖아. 작업 좀 쳐줘.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 지연이에게 미안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을게. 전 아내는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건 하겠다는 대답이었고요. 음습한 세계에서 인맥이 있는 전 아내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제대로 덫을 나서 공사를 쳤고요. 제 딸을 외로운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사이놈이 덫에 걸렸어요. 근사한 단골바에서 웬 매력 넘치는 여자가 유혹을 해대니 안 넘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놈이 정신을 잃었다가 숙박업소에서 눈을 떴을 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각종 위반 약물들이 그 공간을 즐비해 있었고요. 그 사건은 희한하게 금세 인터넷에 정보가 퍼졌습니다. 그놈을 아는 사람이라면 단박에 그걸 보자마자 특정을 할 수 있었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놈이 절규를 해봤자 그 집안 또한 마구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그 집안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역시 구린 놈은 한 가지로만 구리지 않는다고 파보니까 재산을 축적한 그 사업에도 검은 돈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제대로 딱 걸린 것이었죠.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다시는 그 역겨운 고고한 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기가 쉽지 않았죠. 딸을 볼 낯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더군요.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게 사람이고 인생이라고요. 분명히 저 먼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 못난 아빠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예쁜 딸내미가 다 하나하나 봐줄 거라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힘을 내보며 살아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식 문제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김복자랍니다. 나이는 올해로 60이 훌쩍 넘었고 동네 어귀에서 조그마한 소주방을 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사실 전 제가 이 나이에 이걸 하고 있을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노후엔 마음에 맞는 벗들과 여유로이 살고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술주정하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젊은 아이들이 토한 것을 치우고 있는 처지가 된 건 모두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정말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정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러다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 여기에라도 글을 써봅니다. 제겐 40살이 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남 밑에서 일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다니던 회사는 진작 때려쳤고 성격이 불같아 무엇 하나 참을성 있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취직해도 잘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부터였습니다. 녀석이 제게 돈을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라리 가게를 차려서 경영을 해보겠다면서 CEO인지 머시기가 되겠다며 어디 책에서 본 경영 철학 같은 것들을 들먹이면서요. 엄마,
난 아무래도 내가 직원을 두고 일하는 게 성미에 맞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그릇이 다른데 난 쬐까는 곳에서 뱀꼬리처럼은 못 살아. 엄마도 알잖아. 내가 한다면 또 하는 거. 엄마가 나 조금만 지원해주면 돼. 그래, 알겠어, 우리 아들. 못할 게 뭐 있어. 엄마가 지원해줄 테니 뭐든 해봐. 사실 처음에 저는 아들의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자기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긴 했지만 또 한다고 한 건 해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 떡하니 회장이 되어오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더니 갑자기 100점 시험지를 들고 오곤 했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두고 별난 놈이라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전 마음속으로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개성이 강한 것일 뿐 나중에 뭔가 크게 돼도 될 놈이고 한 방을 때려도 때릴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데 한번 기회를 줘보자는 마음으로 기꺼이 큰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음 낸 휴대폰 대리점은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낸 가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집, 토스트 가게, 카페, 남성복 쇼핑몰. 하는 것마다 정말 어쩜 이렇게 안 될 수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아들은 그 모든 가게를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전 아들에게 돈을 대주느라 갖고 있던 건물 하나를 팔아 했죠. 하지만 돈이 적자가 나고 그것들이 모조리 빚으로 불어 돌아올 때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엄마, 자리가 안 좋았다니까요. 운이 안 따른 거예요. 나 한 번만 믿어봐.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 대줘요. 운이 안 따랐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돈을 대주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그 말은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 돈을 타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청취자분들 자식 키워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자식한테 이길 수 있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전 애써보려는데 잘 안 되는 아들의 처지가 안쓰러워 측은지심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빌었죠. 하나님, 우리 애쓰는 아들 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놈이 배포가 크고 자존심이 센 놈이긴 하지만 속은 여리디 여린 놈이니 이런 놈 세상살이에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선 결국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는지 당시엔 아들에게도 제게도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몰래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죠. 허나 나중에 알았지만 아들은 가게를 차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할까 말까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갓 20살 넘은 직원들한테 가게 경영을 모두 맡기고 걔들이 어떻게 가게를 굴리든 말든 자기는 그냥 허울뿐인 사장 노릇만 한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전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아들은 몇 개의 가게를 망하게 하고 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철용아, 넌 뭔가를 차려놓고 굴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남 밑에 들어가 일하면서 차라리 돈이라도 버는 게 어떠니? 그래야 네 자식과 아내도 건사할 수 있지. 어떻게 매일 사장 노릇만 하려 하니? 엄마, 날 못 믿는 거예요? 엄마가 날 못 믿어주면 어떡해. 아니, 나 운이 안 좋았던 거라고. 엄마도 알잖아.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운이 안 따라준 거라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다 위대한 사업가들은 이렇게 실패 몇 개씩은 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골 사람이라 모르나 본데 나처럼 말아먹고 성공한 사람들 수두룩해. 아들은 그런 제 말 따위 싹 무시하며 이상한 지론을 펼쳐댔어요. 그리곤 제가 한 말이 토라져서 몇 달 동안 연락을 안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아들에게 연락하여 마음을 달래주곤 하였죠. 부모로 태어난 게 죄인 건지 하여튼 제가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러 나오면 아들은 살살 또다시 돈 얘기를 꺼내곤 하였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돈 해주면 안 돼? 나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엄마만 나 도와주면 돼. 안 돼. 미안하다. 엄만 더 도와줄 수 없어. 가라. 그래도 전 쉽게 돈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초인종을 눌러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까지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아들은 이미 고주망태가 되어 제게 폭 안겨 뭐라 중얼거리는 겁니다. 저는 와이프 걱정한다고 얼른 집으로 가라고 토닥였지만 녀석은 가지 않고 제 품에 안겨 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걸까? 내 아들도 나를 무시해. 아내도 날 가장으로 안 봐. 그냥 백수야 나는. 내 아들한테도 백수야. 나 이름 백수로 그냥 바꿀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 체면 엄마가 세워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꽉 조여오더군요. 가슴이 너무 아파왔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예요. 얘가 그저 못나서 능력이 안 돼서 말아먹었다고만 생각했지 아들이 받았을 상처 같은 건 헤아리지 못해줬구나 싶었어요. 그러자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저는 그 다음날 다른 자식들 몰래 아들에게 괜찮은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부탁하여 취직까지 시켜줬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인가 둘째가 절 찾아왔습니다. 둘째는 다분히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똑 부러지고 해야 하는 말 다 쏟아부는 아이가 그런 얼굴이니 저는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엄마, 오빠 이혼했어. 언니 이미 오래전에 오빠한테 질려서 애 데리고 떠난 지가 3년 됐어. 엄마도 충격받을까봐 나도 말 못했던 거야. 엄마 빼고 우리 자식들은 다 알고 있었어. 셋째도 알고 있었고. 뭐라고? 이혼을 했다고? 아니, 얘가 전번날까지도 마누라랑 잘 살고 있다고 전화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속은 거지 뭐. 이럴 거면 진작 말해줄 걸 그랬다. 전 둘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혼이라니, 자식 때문에 내게 돈을 타갔던 아들이 이혼을 했다니. 전 듣고도 믿을 수 없어 다시금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한숨을 푹 쉬면서 오빠 와이프도 오빠 부탁으로 연극을 해준 거라며 외려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다시 오라고 엄마. 오빠가 또 맘 약한 엄마 마음 이용해서 돈 타려고 수작 부린 거라고.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한숨이 꺼질 듯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둘째를 내쫓듯 가라고 한 뒤 곧바로 당장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은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밝게 웃으며 엄마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왔다며 제게 안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니들 이혼했어? 제 말에 아들의 안색이 급히 어두워지더군요. 둘째의 말이 맞았던 거죠. 저는 순간 손을 들어 아들의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굴러떨어진 딸기들을 주워 모두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얼굴에 딸기가 퍽퍽 날아가 지지겨지고 으깨져 아들의 몸과 바닥이 딸기로 범벅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러다 이것도 성이 안 차 집안 구석에 있는 골프채를 들었어요.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아들은 저를 피해 현관으로 냅다 달려나갔죠. 저는 골프채를 들고 아들을 쫓아갔고요. 옆집 여자가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리며 후다닥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고 경비실에 전화를 거는 태세를 보였지만 제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죠. 이미 맨발로 골프채를 들고 아들 뒤를 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경비 아저씨가 와서 저를 말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는 소리가 들릴 때쯤이야 저는 골프채를 내려놓았고 집으로 돌아가 화를 식히기 위해 찬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죽어가면서 제게 했던 말이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바로 너 첫째한테 절대 돈 주지 마. 그놈은 안 될 놈이야. 라는 말이었죠. 남편은 똑똑하고 영민했던 둘째는 신뢰했지만 장남이지만 어딘지 별나고 허세 가득한 아들은 늘 못 믿어했어요.
그래서 제게 재산을 남기면서도 노파심에 첫째한테 돈을 주지 말라 당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어린 시절 내내 늘 남편의 미움을 받고 남편의 눈치를 보던 아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늘 그 말을 흘려들은 거죠. 저는 감정을 다 식히고 난 뒤 조용히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 그리고 다 내놔라. 차키, 카드, 전부 다. 엄마, 그럼 나 어디 빌라 같은 데서 살라고? 거지 같은 데서 거지 같은 옷 입으면 살라고? 그게 무슨 거지 같은 거야. 평범하게 사는 거지. 넌 그 어줍지 않은 허영심부터 내려놔야 해. 안 그럼 사람 구실 못해 이놈아. 안 돼. 죽어도 안 돼. 나 평범하게 못 살아. 엄마는 그렇게 돈 안 쓰면 구두쇠처럼 살아. 난 무슨 죄야? 철없는 아들은 남들이 사는 대로 살기 싫다며 끝까지 징징대더군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씩씩거리며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자기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부모 자식 연이라도 끊자는 거냐? 끊어. 자식 돈 빼앗고 못 믿어주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엄마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제 엄마는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가 오냐오냐 키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버릇없이 키웠나 싶고요. 전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얼굴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그리 하자고 했죠. 그때 전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인연이라도 끊을 각오로 다 빼서야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놓을 수 있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의 연은 정말로 끊겼습니다. 허나 그게 몇 달이 되니 속이 편할 수가 있나요? 하나뿐인 아들과 명절 때도 생일 때도 보고 살지 않게 되니 얘가 또 어디서 사고는 치지 않고 있을지 사람 굿이라 하고 사는지 걱정되고 점점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나중엔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1년 후 아들 생일날 아들과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는 거처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치룡이 어찌 사는진 아니? 어디서 사는진 알고 있니? 어머님, 저도 연락이 끊겨서요. 근데 반년 전까지만 해도 뭔 일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론 잘 모르겠어요. 일을? 그런데 그 아이도 자기조차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며 어머님과는 계속 연락하고 사는 거 아니었냐 하더라고요. 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와도 연락을 끊었다니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어요. 전 결국 예전에 아들과 이혼했던 며느리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제가 한때 그래도 잘 해주었던 며느리인지라 제 전화는 잘 받아줄 거라 생각했죠. 그래, 수진아, 나다. 혹시 우리 치룡이랑 같이 있니? 제가 그 사람이랑 왜 같이 있어요? 앞으로 저한테 그 사람 행방 찾지 마세요. 돈 한 푼 안 주고 지 아들 버린 인간이에요. 이만 바빠 끊을게요. 예. 며느리는 싸늘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고 전 아들의 행방을 찾다가 결국 사람을 고용해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이상했어요. 고시원이었거든요. 주소를 찾아가니 제 발걸음이 닿은 곳은 거의 반은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슬리퍼를 신고 누군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나오더군요. 지룡아. 엄마. 아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몰골은 차마 계속 보고 있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깡마른 몸이었어요. 늘 접혀있던 뱃살과 부어있던 몸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살이 좋게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행색도 노숙자와 다름없었어요. 명품 아니면 안 입던 애가 잔뜩 해진 옷을 걸치고 다 찢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미역국이 든 보온병을 든 제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아들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건지 이쪽으로 오질 못하더라고요. 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지룡아. 아들은 절 보고 잠깐 뒷걸음질 치다 제가 멈춰서니 같이 멈춰섰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마침내 엄마 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너 어쩌다가...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전 근처 벤치를 찾아 자리로 옮겼고 거기에 앉아 아들에게 있었던 그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으로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사실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 그렇게 또 한 번 사업을 벌렸는데 그게 망해서 결국 고시원에 붙어 살게 됐어. 그 후부턴 빚 갚으려고 공사장에서 노가다 하면서 겨우겨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어. 내 아들한테도 못 가고. 미안해 엄마. 내가 어리석었어. 이런 모습으로 엄마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껏 설쳤나 봐. 그제야 제 눈에 아들의 빠진 발톱들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만 그간의 미움도 원망도 모두 잊은 채 아들의 손을 붙잡고 당장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부터 차려주었습니다. 별것 없는 반찬이었는데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아들은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알들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 그만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들이 보지 못하는 베란다로 가 다시 한번 꺽꺽 울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쯤 아들은 식사를 다 끝내고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들을 붙잡았어요.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보듯 뻔한데 이렇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상처 많은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자. 따순 밥 먹으면서 살자. 엄마가 챙겨줄게. 아니야. 엄마한테 짐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살래. 이렇게 살다 죽도록 내버려둬. 아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전 끝내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아들을 설득해 그날부터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살게 된 아들은 정말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이 들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예전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아픈 허리를 붙잡고 청소기를 돌리고 있더라도 팥줄부를 쓰라 말하던 아들이 엄마 고생시키기 싫다고 요리도 자기가 하려 하고 빨래에 청소에 분리수거까지 집안일은 모조리 모두 자기가 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했죠. 아휴, 김씨 아줌마 다행이야. 아들이 정말 변했네. 변했어. 예전엔 저런 일도 안 하려 하더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좋죠? 네, 좋네요. 아들이 이런 것도 도와주고 이제 사고만 안 치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정말 무엇보다 아들이 있으니 집안이 온기로 가득 차더라고요. 늙은이 혼자 사니 뭐 그리 재미난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저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는데 절 시시때때로 챙겨주는 아들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재미나고 일어나는 게 고단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내가 마사지 해줄게. 엎드려봐. 응? 얼른. 엄마 여기가 많이 뭉쳤어.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안마해줄게. 아들은 참 살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들과 살고 있던 어느 날 둘째가 왔어요. 첫째를 보자 역시나 둘째의 안색이 확 돌변했고 그때부터 저도 뭔 일이 날까 심장이 쿵쾅거렸죠. 엄마, 이게 뭔 일이야? 오빠가 왜 와 있어 여길? 아이, 그게 사정이 있었단다. 사정? 오빠,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이 집에 와서 좋은 아들, 착한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돈 그렇게 거덜냈으면 됐지. 또 뭔 짓을 하려고 그래?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그따위 말버릇이야? 얘들아, 그만 싸워라. 제가 아무리 그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는 그날 길길이 날뛰며 오빠를 쫓아내라고 난리를 쳤고 아들도 그의 마음이 상했는지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군요. 밥은 먹어야지, 치룡아. 안 먹어, 엄마. 미연이가 그냥 한 말이야. 마음에 담지 말아라. 됐어. 그 기집애 하는 말 들었지? 엄마도
내가 그 때문에 온 거라 생각해? 아니야.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제가 얼마나 아들을 달랬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 애원하듯 달래자 아들은 그제야 방구석 밖으로 나와 한 숟갈 떠먹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아들은 계속 안색이 어두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제게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딜 가냐 물었지만 그저 아들은 잠시 갔다 올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날 아침 불고기까지 올린 밥상도 먹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고 문자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싶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제게 전화를 먼저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리산 안에 있는 사찰로 올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묻지 못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말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자신이 힘들 때 몇 번 재워주신 분들이라 하며 스님들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전 마음이 다급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잘 지내던 집을 떠나 왜 여기로 온 거야? 이 녀석아, 갑자기 왜 이런 곳에 있는 거냐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들은 한참 동안 입술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 절에서 계속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왜 절에서 살아? 엄마 집 놔두고. 그냥 여기가 마음이 편해요. 집보다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들은 갑자기 마무리를 하고 싶다느니 하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뭔 말이냐 재차 물었지만 더 답하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섰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을 보러 그 절을 찾았지만 아들은 절에서 내려올 생각을 도통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제게 엄마, 이젠 오지 말아요. 나 엄마 얼굴 보는 거 불편해요. 혼자 있게 해줘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들이 둘째의 말에 상처를 받아 저러는가 보다 하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사정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전처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죠. 어머니, 저 수진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들의 전처가 저희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다길래 서둘러 나가보았습니다. 왠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전처는 절 보자 한숨을 푹 쉬더니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묻더라고요. 아니, 뭔 얘기 말이니? 너 혹시 아는 거 있니? 우리 치룡이가 글쎄 절에서 한 달째 내려오질 않고 있어.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 말이야. 이러다 건강이라도 나빠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서 내가 요즘 잠을 통 못 잔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은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는 시작했어요. 그날은 태어나 부모가 된 걸 뼈저리게 후회한 날이었죠. 며느리가 한 말은 다분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제 아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그걸 숨겨왔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며 믿지 못하는 제게 며느리는 같이 눈물을 떨구며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전 전처를 만나고 난 후 바로 아들이 있는 절로 향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왔다 하자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그제야 사실을 말하더군요. 엄마, 나 사실 6개월 전 병원에 갔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간암 말기여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래. 엄마한테 곧바로 말하려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엄마 얼굴 보니 좋다. 엄마랑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 만들면서 마지막 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전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도 모자라 자식의 임종을 지켜봐야 한다니. 정말 이 모든 게 그저 기분 나쁜 악몽이었으면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또 돈을 타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길 바랬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미친 듯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이 녀석아.
왜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냐고, 이 녀석아. 미안해. 엄마, 근데 나 괜찮아. 너무 슬퍼하지 마. 하지만 아들은 커다란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심각해져 갔어요. 제 앞에서도 구토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곤 했어요. 이런 아들을 눈앞에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전 끔찍한 무력함에 시달렸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자 둘째도 펑 놀라더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둘째는 그 사이 말라있던 아들을 보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그래, 미안하다 미연아. 너가 날 오빠로 인정해주지 않은 거 그럴만해. 난 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오빠인 적이 없는 것 같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제야 그런 걸 다 깨닫게 되는구나. 첫째는 그간 오빠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고, 둘째도 아들의 죽음 앞에선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만 저와 함께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둘째 역시 그간 오빠를 구박하고 미워하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희 가족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쯤 아들은 둘만의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 나 6살 때인가? 우리 잠깐 순천에서 살던지. 거기서 별 진짜 잘 보였잖아. 나 거기 다시 가고 싶어. 엄마랑 나랑만 살던 곳 가자. 순천 시골집 말하는 거야? 응, 할머니지. 우리 거기 가자. 거기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있어. 아들이 말한 곳은 시골집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친정엄마의 집이었죠. 한때 남편의 바람길을 못 참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떠나간 곳이었죠. 남편이 몇 달 후 절 찾으러 올 때까지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겨울을 견디듯 아들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때 그 흐릿했던 시간을 다 기억해내곤 제게 다시 거기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가도 괜찮을까? 지룡아, 갈 수 있겠어? 엄마, 나 죽기 전에 거기 꼭 가보고 싶어. 죽기 전 아들의 부탁인데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서울 집을 모두 정리하곤 아들과 함께 그 집으로 내려갔어요. 둘째가 저희를 그 집까지 바래다주고 잘 보내다 오라며 배웅을 해주었죠. 다시 찾은 고향집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어요. 먼지는 가득 쌓여 있었지만 집 앞에 밭이나 감나무나 뛰노는 고양이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픈 아들을 눕히고 대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곳에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아들과 뜨뜻한 방 안에 누웠어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했죠. 개울가에서 헤엄치던 거,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었던 거, 곶감을 말리던 거, 그것들을 얘기하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죠. 별들이 반짝거리는 게 어찌나 예쁜지 흐르는 눈물 때문에 예쁜 별이 자꾸 뭉개져 버렸지만 아들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게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내 자식한테 너무 못해주고 살았어. 엄만 날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줬는데 난 우리 새끼한테 해준 게 하나도. 그리고 아이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고생만 시키고 해준 게 없어. 그래서 엄마, 부탁이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랑 아이 엄마 좀 챙겨줄 수 있어? 아들은 현재 아이 엄마와 손주 모두 어렵게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줄 수 없겠냐 했죠.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줄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부탁이라니. 그 부탁도 씁쓸하고 애가 탔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인데 왜 제게서 빨리 거두어 가시려는 건지 하나님을 몹시도 원망했죠. 그리고 전 아들의 부탁대로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오래전 아들과 이혼했던 며느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잠깐 만나자고 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여기 카페에서 만나요.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 싶더니 알겠다 했고 만나는 장소로 절 보러 나왔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난 며느리는 정말 아들의 말대로 조금은 남루한 행색이었고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그간 어떻게 살았니? 힘들게 살았죠 뭐. 식당 일하고 있어요. 아들은 잘 크고 있고?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사실 내가 널 보자고 한 건 이걸 건네주기 위해서란다. 우리 아들이 부탁한 건데 아들 마지막 소원이니 이건 네가 받아주었으면 하는구나. 전 며느리에게 아들이 부탁한 거라며 제 남은 돈 전부와 다름없는 돈을 모두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번호를 달라 했고요. 며느리는 처음엔 액수를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너무 큰 액수인데. 받아다오. 그냥 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감사히 잘 쓸게요. 그 사람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며느린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곤 깊이 생각하더니 그럼 감사히 받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살면서 이 은혜를 갚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전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니들이 잘 사는 게 내 아들의 마지막을 편안히 해주는 거고 날 진정으로 위해주는 거라고. 저는 돌아와서 아들에게 네 부탁을 들어주었다 말해주었죠. 아들은 마음이 놓였는지 그날 이후 표정이 한결 더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제가 사연을 쓴 이유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은 정말 하늘을 치고 울부짖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산책을 나갔다 온 사이 아들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로 아들의 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가 좋지도 않은 몸 상태로 어딜 간 거야? 전 너무 걱정이 되어 다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국번이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아들의 친구들도 모두 행방을 몰랐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자 차분하던 둘째조차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어요. 오빠 어떡해 엄마. 아니야. 침착하게 기다려보자. 저도 둘째도 일단은 기다려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허나 연락이 오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꿈에서 아들을 만나며 그리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갑자기 전화와 다급한 목소리로 절 찾는 둘째의 음성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둘째는 제게 아까보다 더 높은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또 속은 거야 오빠한테. 속은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오빠가 없어졌는데 그런 말이 나와? 엄마, 오빠가 엄마 속인 거 맞아. 오빠 친구한테 들었는데 전번날 잔뜩 술이 취해서 그 이혼했던 와이프랑 작당해서 엄마한테 돈 뜯어낼 거라 했대. 뭐? 수진 언니 말이야. 그 기집애랑 같이 짜고 쳐서 죽는 척 연기할 거라고 했대. 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제 두 눈으로 말라가는 아들을 보았는데, 죽어가는 아들을 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여겼죠. 하지만 둘째는 며칠 뒤 기어이 그 친구를 데려와 제 앞에 앉혔습니다. 그 아들의 친구는 정말 자기가 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표정으로 절 보며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걔가 전번날 잔뜩 술에 취해서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몫 챙겨서 이 나라 뜰 거라고, 어머니께 돈 뜯어낼 거라고, 그리고 저한테 아는 의사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병원에 간 적이 없고 그저 아들의 친구라는 의사라는 그 알 수 없는 사람과 대화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건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의 목소리는 그때까지도 제게 속삭였어요. 아들은 분명 변했다고, 옛날 그 아이가 아니라고, 제게 별을 보자며 환하게 웃던 어린아이 같은 놈인데 어찌 그런 놈이 그런 거짓말을 태연 자약하게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아들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죠. 정말로 아들이 그 며느리와 짜고 쳐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을, 제 재산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저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젠 제게 자식이 없었어요. 부모를 등쳐먹는 놈만 존재할 뿐이었죠. 제 속은 하루하루 분노로 타들어갔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고통이 매 순간 저를 찾아왔죠. 딸아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정말 미친 자식, 어떻게 이런 짓까지 버릴 수 있냐? 진짜 대단하다. TV 출연시켜도 되겠어. 엄마, 그 자식 경찰에 걸리면 절대 용서하지 말자. 정말 어쩜 제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열을 주고도 하나를 주지 못해 안쓰러워하던 제게 어찌 그리 제 뒤통수를 치고 부모를 배신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키운 자식이 맞긴 한 건지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냥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해. 나도 이제 그렇게 살 거야. 나한텐 오빠는 없어. 허나 부모인데 그게 되나요?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고 살고 싶어도 밤마다 불면증으로 화병으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이었고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경찰서에 달려갔어요. 웃기게도 아들을 발견한 곳은 바로 도박장이었다 합니다. 제가 준 돈을 들고 도박장이가 노름이나 해댄 것이었죠. 전 아들을 보자마자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엄마,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나한테 아들은 없어. 알았어? 이 모질한 놈. 그런데 여기서 아들의 반응이 더 황당하더군요. 아들은 콧방귀를 끼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정말로 경악할 만한 말이었고 그 이후 전 아들은 없는 셈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지금 내 뺨을 때리는 거야? 그러게, 나한테 진작 돈 줬으면 내가 그런 연극을 해? 엄마가 다 자초한 거야.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뭐? 엄마가 나 믿어만 줬어봐, 돈만 줬어봐, 이런 일이 있나? 자식 잘못 키운 부모들이 꼭 마지막에 꼭 다 이런 식으로 자식 탓을 해요. 전 마지막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분을 이기지 못했고 한 번 더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곤 딸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아들은 도박장에서 이미 제가 준 돈의 대부분을 잃었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놈이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내는 꼴은 정말 제 아들이지만 너무나 한심하고 이젠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분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과 함께 절 속였던 아들의 전처는 절 찾아와 빌더군요. 한 번만 아들을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사채 빚을 갚아달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돈을 갚아주겠나요? 아니,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갚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 속인 그 아이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어주곤 집으로 돌아왔죠. 다행히 딸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나쁜 생각을 할 만큼 힘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외려 자신이라도 오빠의 나쁜 짓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엄마, 상심이 크겠지만 우리 있자.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말고 앞으로 나랑 잘 살자, 응? 난 엄마랑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그 뒤 돈은 벌어야 해서 딸아이와 함께 소주방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절 생각해주는 딸아이의 온기 덕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듯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이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